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책도 사주시고 읽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떻게 된 판인지 한국에서 일어난 4대 계엄을 다 취재를 하고 각각 책을 하나씩 썼습니다. 5.16 군사혁명 또는 군사쿠데타, 그리고 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그리고 12.12 사건에서 5.17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긴 쿠데타 또는 계엄, 그 다음에 이번 계엄 4차례를 쭉 취재를 했는데 각각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5.16은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이 집권해가지고 거대한 문명 건설의 시대를 연 우리나라 민족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모든 쿠데타는 그 순간에는 불법이지만은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그 뒤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역사 발전에 기여했느냐, 국민들의 삶을 정진시켰느냐, 이걸로 판단이 되니까 역사적 평가는 5.16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거대한 진보를 이룬, 또 군인들이 집권해가지고 그 뒤에 30년 동안 세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물질적 또는 대외적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정당성은 그 뒤에 선거를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1963년에 박정희, 윤보선 대통령 선거에서 15만 6천 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김으로써, 또 67년 선거에서 71년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그것의 불법성은 이제 논할 수가 없게 되었고,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는 당시 내가 2년차 기자인데 그때 느낀 게 이번 12.3 계엄 때 느낀 거와 똑같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무슨 사고도 난 것도 아니고 시비도 없는데 갑자기 국회 해산해버리고 하니까 그 충격이 대단했어요. 이것도 지나가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친일 쿠데타인데, 우리나라에서 친일 쿠데타가 이제 두 번째인데, 그때 느꼈던 그 충격은 그 뒤 7년의 어마어마한 발전에 의해서 이제 그 불법성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신선포는 이제 독재니 불법이니 이런 논하기 전에 유신선포는 7년간 대한민국을 중화공업 국가로 만들고, 그 기간에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그 기간에 4대강 유역사업을 통해서 10개의 댐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물 부족 느끼지 않고 살게 만들고, 또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번 외화를 가지고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 다음에 또 새마을 운동, 아마 한 7년 단위로 묶었을 때 가장 큰 발전을 한 게 유신 선포였습니다. 그 결과로 박정희 대통령은 거대한 도박을 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유신 선포 그 연설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결국 11.6이 생명을 바친 그 셈인데, 그러나 이 7년을 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고, 7년 동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정치적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하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수많은 데모가 있었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한 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1964년 6.3 사태 때문에 서울 일원에만 그때 계엄령을 선포했고,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이 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18년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1.6 사건, 11.6 사건 그 앞에 부마 사태 10월 16일, 17일, 18일. 그때 저는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그 현장을 취재를 하고, 16일 밤에 부산의 번화가인 남포동에서 학생들, 시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진압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고 화염이 치솟는 걸 보고, 아, 이거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돌발 사건을 난 게 아니고 79년에 있었던 1년의 사건의 결과거든요. 79년이 열리면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호메인이 집권하고
이때 제2차 석유 파동이 생깁니다. 석유값이 15달러에서 30달러로 폭등을 해요. 제1차 오일 쇼크는 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6개월 사이에 배럴당 2달러가 배럴당 12달러로 하면서 우리가 결정타를 맞을 뻔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위대한 모험을 하죠. 중화공업 벌려놓은 걸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고 오일마니가 몰리는 중동으로 진출한다.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제1차 오일 쇼크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중화공업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79년에 왔는데 제2차 오일 쇼크는 국내에 큰 불안을 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 되면 이제 야당이 고전에 이철성 총재가 지도하는 신민당이 사실은 좀 고분고분한 야당이고 안보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었는데 김영삼 총재가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러 정치 공작을 물리치고 총재가 됐어요. 그때부터 대여 투쟁을 하고 여기에 외곽의 민주화 세력이 동참하고 언론이 상당히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방식이 역시 공작 정치적으로 하고 그때도 결국은 징계로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김영삼 국회의원 측에서 징계하는 감수까지 두게 됩니다. 그 발단은 뉴욕타임스 기사 인터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게 10월 초인데 그 열흘 뒤에 부산에서 부산대학 학생들이 일어났는데 이 부마 사태는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부마 사태는 무슨 추모 조직이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정광민이라는 학생이 집에서 등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경제과 2학년 교실에 뿌리니까 경제과 2학년 학생들이 다 교정으로 뛰쳐나가고 다른 학생들이 다 거기 합세하고 해가지고 마치 폭발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터져버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방식도 누가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저절로 뭐가 이리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아주 이 광주 사태나 다른 사건하고는 이 성격이 달라요. 또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부마 사태 때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공수부대가 이제 진화가로 나왔는데 공수부대가 너무나 잔인하게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공수부대가 일반 시민하고 직접 부딪히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좀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4.19 때 기억해가지고 반군 감정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게 일반 시민층에서 부산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역시 공수부대를 투입하니까 잔인하게 진압하니까 단기간에 진압이 되더라. 이걸 성공 사례로 본 거예요. 그게 바로 광주 사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이제 11.6 사건이 나는데, 김재규가 그때 부산에 왔다고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는 민심이 떠났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건 그냥 로컬에서 일어난 거고 국민 전체 차원에서 박정희로부터 민심이 떠난 건 아닌데, 그 현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김재규는 성격상 아주 우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착한 면이 있지만은 정교한 머리가 없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건강도 안 좋고 무엇보다 자이철에 대한 이 분노, 하극, 자이철은 대위 출신인데 5.16 때는 그런 게 뒤섞여가지고 바로 11.6 그 궁정동에서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우발적이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11.6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을 했어요. 18년의 박정희 시대를 끝내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로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날 하룻밤에 있었어요. 그때 김재규를 체포한 사람이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다고. 그때부터 역사의 전면에 이제 전두환 세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정규 육사 출신이죠. 정규 육사 출신 중에서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이 하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력이 중요한 기관, 특히 국군보안사령부를 장악하고
그 뒤에 12.12 사건이 났는데 왜 12.12 사건이 났느냐 하면은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18년 동안 철권 통치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은 누군가는 그 공백을 진공 상태니까 메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메우고 들어갈 수 있는 조직된 세력이 그때는 이제 공화당, 유정회, 여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는 후계자가 없어. 김종필도 여러 가지 견제를 받아가지고 약화돼 있었어요, 입장이. 그리고 군에는 뿌리가 없어.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력은 김대중, 김영삼이 있는데 이들이 그때 추구했던 것은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때 실권을 잡았던 사람은 사실은 경사령관 정승화 여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형식상의 대통령 이게 실권이 좀 약한 대통령 또 정도 성격도 그렇고 최규하 대통령 그때 이제 정승화 장군이 11.6 사건 났을 때 그 옆에 초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김재규에 의해서 이용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정성화 장군은 아무 관계 없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 팩트는 그게 팩트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정성화 장군은 그냥 아주 불운하게 그게 초대돼가지고 이제 의심을 받는데 그 의심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군 장교단 사이에서는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고 이걸 가지고 정성화 세력 그 다음에 전두환 세력이 이제 긴장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군의 조직이 정규역사 출신이 소장까지 됐다고. 그 소장의 선두주자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인데 그 밑에 육사 17기, 허화평 이런 사람들이 대령이었어요. 연대장이죠. 그리고 사단장, 연대장. 정규역사 출신들이 핵심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 결국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사실상 실권을 잡은 사람이었어. 12.12 전에도. 왜냐하면 이 12.6 사건은 어디 소요가 난 게 아니고 살인사건이거든요. 살인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수사본부장이 힘을 쓰게 마련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을 불러 적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역사에 아직 확정적이 왜 그러면은 정성화 연행을 결심했느냐 하면은 아마도 정성화 조재현 국방부 장관이 인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다른 부대로 보내려고 하는 걸 알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연행 결심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행이 스무스하게 됐으면은 그날 무력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육군참모총장 그 관제에 가가지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혼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과 친밀한 부대가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그 뭐 여러 부대가 들어왔는데 수경사령부에서 그 하극상이 일어나고 지금도 살아있는 박희도 씨가 이거는 그 공수 여단이 국방부를 점거하고 거기서 약간 총격전이 있고 세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등등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장악이 됐는데 이거는 예상하지 않았던 거라서 스무스하게 연행이 될 줄 알았어. 그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총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군사 변란이 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수사를 맡았던 이학봉 수사국장이지. 6418기. 나중에 농담 삼아 한다는 얘기가 그때 우리가 연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생겼다 그러더라고. 연행이 그때 스무스하게 됐으면은 전두환 장군은 정권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군의 어떤 실권을 잡는 정도가 목표였을 것인데 이 사고가 나버리니까 돌아갈 수 없는 자리를 걷는 거예요. 권력을 안 잡으면 처단되게 생겼어. 그런 심리적 동기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12부터 그 다음에 5월 17일까지 이른바 서울의 봄이 전개되는데 이때는 삼김씨 시대라. 그때는 개헌 이야기가 직선제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삼김 중에 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정석풀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때 전두환 그룹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근데 사회가 또 계엄령 하지만 또 언론 자유가 상당히 허용되고 또 시위도 막 벌어지고 하니까 일단 혼란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때가 경제가 나쁠 때라고 일반 중산층이 이제 호응을 하지 않아. 아주 냉담해졌어요. 중산층과 이 학생들이 분리가 돼 있어요.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광주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5월 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보위를 만들고 이제 정권을 장악했지. 사실은 그때 장악했고 그때 이미 최규하 대통령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그런데 5월 18일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그 광주 시위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딱 간단합니다. 그는 그때 전국적으로 다 시위를 했어요. 서울에 보면 때. 근데 광주가 좀 뒤늦게 했는데 제일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령이 펼쳐지고 진압군대가 들어갔는데도 조선대학인가 거기서 처음에 돌 던지고 이러니까 이 공수부대가 놀랐을 거예요. 부산에 의해서 보듯이 공수부대는 출동하기만 하면은 다 시위대가 다 도망가고 진압될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진압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고 진압 장비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돌멩이 날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위 취재할 때 돌멩이 날아오는 쪽에 쓰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학생 편에 써야 돼. 최루탄 맞는 건 좋지만 돌멩이 날아오면은 방패가 없어. 이 또 방패를 안 가져갔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몽둥이를 들고 돌격해가지고 한 사람 잡히면은 거기서 그냥 막 매질을 하는 건데 그게 감정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다리만 때린다든지 되겠어요. 그래서 160몇 명의 시신 금한 걸 보면은 한 열 몇 명이 타살된 걸로 나와요. 타살. 열 몇 명이 타살이 됐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열 몇 명이면 아마 거의 병신될 정도로 맞은 사람, 그걸 광주 시민들이 본 거예요. 금남로에서. 거기에 대한 동물적인 분노. 백주대로에 공수부대의 그 물풀의 나무 약간 휘어진 몽둥이로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동물적인 분노가 광주 사태의 원동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수부대 입장에서도 시민 입장에서도 내가 시민이었으면 광주 시민처럼 행동했을 거고 내가 공수부대원이었으면 내가 공수부대원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권을 했는데 자 1980년대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70년대도 거대한 전진의 시대지만 80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80년대는 경제성장률 10.2%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게 중산층이 더 강화가 되고 무역 흑자 또 한미관계가 좋았고 서울올림픽이라는 확실한 국가 비전을 가지고 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을 약속을 하고 하는 이런 관계인데 처음에는 한 3, 4년 상당히 강하게 통치를 했는데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게 1985년 2.12 총선입니다. 2.12 총선에서 특히 부산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제1야당이 강경야당이 신민당 김대중, 김영삼 특히 김영삼이 지휘했던 그 일종의 선거혁명이 일어났어요. 2.12 총선으로 해서 완전히 민주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2.12 총선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전국에서 그때는 1구역에서 2사람 당선되는데 5명의 민정당 의원이 떨어졌어요. 강남에서 이태석, 대구에서 한 사람, 부산에서 3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민주화가 대세가 됩니다. 2.12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선 전두환 정권의 장악력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 뒤에 또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사파가 등장하고 미국 문화원 전문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김민석, 요즘 이쪽에 와 있는 한문경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결국 87년인데 79년, 87년이 참 사건이 많은 해인데 87년 연초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개헌 국면 그때 이제 주제가 직선제 개헌하자. 야당은 전두환 쪽에서는 아니다.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4월 3일 일체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또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2차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 폭로가 일어나가지고 경찰관 몇 사람이 더 있다는 폭로가 이부영 씨가 했죠. 그게 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신민당이 그 전두환 정권의 이민우 씨가 있을 때인데 공작에 넘어가서
타협적으로 가니까 거기에 반발한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통일민주당을 만들어요. 5월에. 이런 속에서 6월 10일 지금 성공회에서 6월 12일 이제 시작이 열리고 이른바 6월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명동성당의 점거 농성, 또 일반 시민들의 합세, 전국적인.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 이 큰 위기 때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배짱이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윤석열 같으면은 아마 그 감당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신경이 굵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여유있게 하면서 대처를 해요. 한 번도 자신감을 잃지 않더라고. 그때 그 기록 보면은 그 6월 12일 중에서 6월 18일이 중요합니다. 6월 18일. 항상 이게 부산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데 6월 18일 부산 지휘대가 부산시청을 포기를 해요. 이 함덕 직전에 가니까 부산시장이 군대를 보내달라고 서울로 연락을 합니다. 그 다음날 6월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경영 편다 해가지고 출동 명령을 내려요. 어느 부대를 어디 간다는 까지 다 구체적인 출동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때 저는 조선일보 올간조선 있으면서 야 오늘 오후에는 나는 어디 도망갈 데를 지금 찾아야 되겠다 하면은 기자들부터 잡아드릴 텐데 반정부 기자. 나는 반정부 기자로 한 번 해직된 사람이니까 2번 해직됐구나. 세 번째구나. 하여튼 이거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지나고 보면 블러핑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이 블러핑 그걸 하면서 시위하는 사람한테도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미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한테도 이대로 가면 군대가 다시 나와야 된다. 주면서 전두환이 노태우 후보를 설득을 합니다. 직선제로 가자고. 직선제로 가서 이긴다고 해요. 이기는 근거를 이야기해요. 저 틀림없이 이기는 근거에서 제일 중요한 계산이 김영삼, 김대중 하나 못 된다. 반드시 분열될 거다. 그럼 당신이 이긴다. 그래서 6.25 선언이 나옵니다. 6.25 선언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국면전환이었고 그날 뭐 하루 만에 가장 인기 없던 노태우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워낙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상상을 뭐 직선제뿐만 아니라 직선제 플러스 김대중 사실상 사면 연금 해제에다가 지방자치제 다 받아들이고 언론자유 보장한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한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6.25 선언은 직선제 하나로 말려져 있지만 그 나머지 한 7개 항목이 중요한데 거의 다 실천이 됐어요. 우리나라 공약으로 실천이 가장 완벽하게 된 게 6.25 선언입니다. 그래서 198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1로 3김의 대결 구도에서 노태우 후보가 36.6% 지지율로 이겼다고. 2등이 김영삼 28, 3등이 김대중 27. 그때 부러지 않나. 거기서 야 개표가 부정이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개표하면 막 불지르고 한 게 그게 최초의 부정선거 후보입니다. 최초의 김대중 세력이 이제 그 주장했는데 그 뒤에 김대중 씨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재개표 주장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부정선거 있었다면 재개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컴퓨터 부정설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을 집계하고 했거든. 마지막에. 이래서 제6공학이 열렸고요. 자. 이번 그러면 이 사건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우선 실체적 파악이 중요한데 실체적 파악은 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 나온 건데 전 처음부터 이거는 망상적 계엄이고 발작적 계엄이고 군대 안 간 윤석열이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동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정정놀이 하듯이 거기도 자기들 중앙고등학교 출신들끼리 김용현, 여인영 뭐 이런 사람들끼리 세 사람 주로 그 중고자가 세 사람이거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는데 세 사람이 다 머리도 나쁘고 그러고 이 덤앤 덤이에요. 영화 알죠? 덤앤 덤 바보와 더 바보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근데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가면은 군대를 몇 명 동원해야 되느냐 하니까 김용현은 그래도 몇만 명은 들어와야 됩니다. 몇 개 사단을 들어와야 된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한 1,500명 하니까 아니 이게
계엄이 됩니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군대 안 간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뭐 황교안도 그렇지만 황교안의 행태에서 좀 이상한 거 감아보면 저 군대 갔으면 절대 저런 행동 안 했을 텐데 하는 게 많아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아니 실탄 장전한 총을 들고 근무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사람을 현실적으로 만듭니까? 그런 경험 없이 뭐 국군의 날 파레이드 하면서 호쾌하게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번 계엄은 지리멸렬 계엄인데 그러니까 이유도 딱 요거 하나 다 하는 게 없고 나는 이유는 윤석열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성격이 이유예요. 윤석열의 성격은 뭐냐? 구술을 했다. 그 다음에 구수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셨다. 뒤늦게 특수부 검사를 했다. 특수부 검사의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요새 나쁜 점은 주로 이야기하는데 특수부 검사로서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처음 우리가 알게 된 거는 2013년인데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막 해가지고 사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때 얼마나 나와서 반대 시위했습니까? 그 내용 읽어보면 죄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민노당 욕한 게 왜 그게 선거 개입이 되고 말이지. 그때부터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 놓고 뭐 또 나는 뭐 사람에게 조정 안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 동네에서 막 키워주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뒷전으로 돌리고 완전히 말하자면 돌입을 했는데 이재수 씨는 자살도 하고 자살을 자가 한 5명 정도 해요. 그러다가 문재인이가 워낙 정북 노선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 성향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을 듯 하는 심정으로 2019년 조국을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이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를 수사하니까 그쪽으로 확 몰려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이 원성의 대상인 윤석열이 어떤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걸 영웅으로 만든 게 뭐 보수 세력 아닙니까? 특히 그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부터 윤석열이 또 바뀌기 시작했죠. 윤석열이 조국 수사할 때 자기가 정치 야망으로 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수가 자기를 영웅으로 만드니까 이때부터는 이건 참 영화 같은 연극 같은 이야기인데 자기도 보수 행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2022년 3월 9일 선거에 나는 10%포인트를 이긴다고 봤어. 10%포인트 정도를 이길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렇게 0.73%포인트밖에 안 나왔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투표할 때 소쿠리 투표라 그래가지고 부실한 관리를 했어요. 그걸 언론이 마치 부정선거인 것처럼 막 하니까 본투표에 안 간 사람이 많은 거야.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막 번창해가지고 하루에 몇십만 명 걸리고 말이야. 부정선거 음모론과 코로나가 결합이 돼가지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했지. 자, 그때부터 이제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놀란 게 3월 20일경에 나는 청와대로 안 가고 국방부로 옮기겠다. 그 결정 과정을 보고 와, 저는 딱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말이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전 여사께서 그걸 많이 아주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책정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성견지명이었지. 윤석열에 대한 오판을 했지만은 권력자 윤석열에 대한 오판은 안 했어요.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라는 게 한반도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남북한 대결은 역사관의 대결이고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의 대결이 그게 앞입니다. 그 다음에 이념 대결이 두 번째 부수적인 거예요. 민족사적 정통성의 싸움은 평양과 서울의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서울이 약 1000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적 권위, 그거를 간단하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아니, 거기에 역대 대통령이 다 고민하면서 발전시킨 그 장소에 침 뱉고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무지고, 또 거기 가면은 반대한 이유가 그거였죠. 거기 가면은 합참, 국방부 장관, 대통령까지 그 옹기종기 모였는데 한 방에 가는데, 더구나 공관과 집무실 분리돼가지고 하루에 2번씩 출퇴근하는데, 우리 언론이 참 무지한 게, 글로 가면은 통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띄웠는데, 그때 내가 찾아봤어요. 나도 그때 처음 알았지. 국군 통수권을 가진 세계 대통령 중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건 위험하거든요. 출퇴근 중에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저격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놓치고, 여기서부터 한국
보수 세력, 특히 보수 언론에 몰락이 시작됩니다. 보수 언론, 보수 세력이 앞장서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안전 문제도 있고, 안 된다고 얼마든지 반대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척 하다가 딱 결정해버리니까, 완전히 국방부 행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무슨 세력인 것처럼 11명의 육군대장, 하여튼 그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声明을 냈는데, 그 다음 김용현이 아마 조직을 했을 거예요. 1000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이거는 그러더라. 하여튼 명부를 근사하게 붙여가지고 막 반개혁 세력인처럼 몰아가지고 신문에 발표한 거. 그건 있었죠. 예. 나는 그 1000명 명단 한번 명단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누군지. 나왔습니다. 이미 그때. 그 1000명 명단. 이래 돼버린대요. 그래서, 근데 역사관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이준석도 몰아내더라고. 아니,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사람인데, 그게 무슨 성상납 의혹이고, 그걸 가지고 또 몰아내. 정치적으로는 그게 치명타였죠.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끝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결국 의료 대란인데, 이준석 몰아낼 때도 한국의 보수 언론이 별로 견제를 안 했어요. 뭐 사가지로는 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24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발표. 이제 지나놓고 감사로 밝혀진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어요. 없었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적당히 해석을 하고 해가 2만 명이 부족하다 하는 결론을 조작한 거예요. 그게 근거해가지고 2,000명. 근데 이번에 감사원 보면은 웃겨요. 2,000명이라는 이야기가 윤석열 입에서 나온 게 없어요. 400명 하면 안 돼 하면은 또 돌아갔다가 그 관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또 1,000명 올리면 그거 안 돼. 이러다가 2,0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식민지 관료형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걸 하면서 결국 2월 6일 2,000명 정원 발표를 하니까 그때는 또 거의 모든 언론이 잘한다고 했지. 잘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이게 바뀌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나는 그걸 관찰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딱 이뤄보니까 3월 초에 딱 가니까 여론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때 의사들이 이제 반발하고 하니까 의료 대란 쪽으로 간다. 그럼 이걸 치료 제대로 못 받겠다 하는 쪽으로 딱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까지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월 말 되면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이 과반수 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기간이 한 일주일 됐어요. 여기에 아마 윤석열은 굉장히 자기의 승부수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금방 그게 바뀌더라고요. 3월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론이 바뀌어요. 나는 윤석열이 몰라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대란.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세계에서 최고의 K 의료를 흔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나는 윤석열은 제도 파괴자로 봐요. 제도 파괴자가 문명 파괴자 아닙니까? 좋은 제도의 합의 문명 아닙니까? 무슨 제도를 파괴했습니까? 윤석열. 첫째, 군대를 작살내버렸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적 역할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그리고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무력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한 군대가 세계에서 비견되는 게 비견한다면은 케말 파샤의 정신을 이어가는 터키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런 위대한 군대를 이번 개혁 사태를 통해서 그 장교단을 완전히 희화화했잖아요. 이게 제도 파괴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지금도 아직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시스템의 파괴, 그 다음에 헌법이라는 제도 중에 제도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결국 역사에 제도 파괴자로 적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2.3 비상계엄에 대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그랬는데 친일쿠데타인데 친일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데 그거 왜 실패합니까? 바보가 아니면 실패 안 하는데 실패해버리잖아요. 페루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비슷한 친일쿠데타가 있었는데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실패를 했어요. 그 뒤에 피를 많이 흘렸는데 서로 지각교로 하다가
친구대사는 언제 실패했냐면은 여권의 제2인자가 반발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그날 한동훈이 아마 계엄 선포 10분 뒤인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매문제 나왔어요. 이재명보다 빨랐어요. 한동훈 관로하고 계엄은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받겠다. 공무원들은 부당한 명령에 부역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끝났어요. 나는 그 리얼타임에 딱 보자마자 바로 여기 요걸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오늘 밤중에 끝난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재판 과정을 가만보면은 그때 막을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한덕수는 머뭇머뭇하다가 뭐 정치인 23년. 또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추경호. 추경호는 왔다 갔다 하다가 장동혁은 또 한동훈 따라갔다가 나중에 유턴해버리대. 그래가지고 다시 윤핵인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순간에는 시간이 없어요. 좌고 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도 바뀌고 당의 운명도 바뀌더라고. 그때만은 한동훈이 계엄에 찬성하든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없어진 거지. 완전한 내란적 문제. 그때만에 추경호가 한동훈 밀어가지고 해제 결의안에 한 60명 이상이 던졌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살아있을 것이고 분열 안 됐을 것이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순간의 선택이 정성을 좌우한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 뒤에 이제 대천대. 자, 요새 뭐 지나놓고 뭐 이렇게 기자가 무슨 문서대시 없어요. 글쓰는 게 가끔 나오던데.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된다 하는 거는 다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리얼타임에서 시간이 없을 때 시민들이 그걸로 몰려가고 공수부대가 그 안으로 들어오고 한 2-3시간의 긴박한 상황에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시간 지나가지고 느긋하게 두고 요렇게 했어야지 해가지고 뭐 이야기할 때 나는 그거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계엄은 반대하더라도 탄핵은 반대하지 않았으면 된다.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요새 윤석열, 한동훈을 같이 묶어가지고 공동 책임론으로 묶는 새로운 학설이 이제 등장했던데.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난해 보면 1년여 동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또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 재판은 이제 그 뒤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2월 19일 재판으로 내란 우두머리 판단이 이제 1심에서 나올 것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대통령이 된 거죠. 도움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윤핵인 세력에 의해서 장악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는 또 한 번 중앙정부에 이어서 지방정권을 갖다 바치는 상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세력이 책임져야죠. 보수청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보수청, 보수 세력, 보수당. 보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해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보수 세력은 보수 언론, 보수 행동단체 이런 사람, 보수 지식인 이 사람들은 윤석열과 동반 자살했다고 봐야 되고 보수당의 운명도 보수당과 보수 세력과 지금 같은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긍정적인 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이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는 역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돼요. 선동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반 이상, 아마 한 70%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굳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고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묶는 개념이 앞으로 과도가 돼야 돼요. 그럼 무슨 말로 할 거냐?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 중심 세력은 몇 %냐? 나는 한 70% 된다고. 그 70%가 어디서 여론조사에서 감지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한일 관계를 지금 잘 관리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문재인처럼 반인주의로 가지 않고 그리고 또 박근혜처럼 느닷없이 역사 문제를 뭐 다시 제기하지 않고 분쟁과 논쟁을 구별하더라고. 과거사나 영토 문제 이거는 논쟁거리지 분쟁거리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지지가 지금 70%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반일적인 진보도 지지가 많아요. 똑같더라고. 보수 중도 진보가 공이 70% 정도 지지해요. 그럼 탈원전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발전 더 짓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지지가 딱 70%더라고. 이것도 보수 중도 진보가 거의 다 같아요. 그러면 이 세력이에요. 즉 상식을 믿고 헌법 사실을 존중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70%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좌우로 가르지 말고 이 사람들 하나로 묶는 개념을 저는 이제 국가 중심 세력
영어로는 바이털 센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바이털이란 말은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 자기 의사를 사이런트 모조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사이런트 모조리티는 그냥 침묵하고 행동 안 하는데, 한국의 국가 중심 세력은 행동하는 사람, 바이털 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정조준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 등장하면은 역사의 흐름을 등에 업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재건, 보수대단결 하면 28%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글쎄 좀, 그래서 이왕지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복보다는 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요.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게 참 많아요. 제1차 수도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다가 중화국 건설로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위기, 보수 재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중심 세력을 만들어낸다는 쪽으로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새로운 역사가 열릴 거고, 그게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북한이 김일성 유언을 버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것은 사실 체제경제에서 졌다는 얘기거든. 패배선언 아닙니까? 어딨냐? 북한 주민들이 통일하면 적과 통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대한민국 합치는 통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통일을 거두어들인 거고.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남북 관계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거는 보수의 본능 아닙니까? 보수라는 게 안보, 국방을 가지고 중심을 두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미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서부터 한국 보수의 타락이 시작됐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다시 이제 국가 중심 세력도 만들고,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헌법 정신은 평화적 자유 통일을 명령하고 있어요. 평화적 자유 통일. 그걸 부인하면 안 되지. 또 헌법 제3조가 한반도 영토는, 한반도 전체 부속 도시를 우리의 영토로 선언했고, 그러니까 헌법 제4조가 평화적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평화적 자유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운명이죠. 운명. 나는 운명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민족, 신라 상통을 한 다음에 천몇 년 동안에 1민족 1국가였지, 1민족 2국가 3국가였던 적은 한 몇십 년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절대로 1민족 1국가입니다. 이건 독일하고 달라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사의 흐름이고,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통일이 비용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민족이 아니지. 그래서 운명은 운명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운명을 피하려고 하면은 뭐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적 자유통일, 제2의 민족통일을 우리의 운명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세계 최대 강국인 당과 손잡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한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니, 당나라가 13만 군대 보내줄게 무슨 자선사업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신라까지 먹어가지고 완전히 소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신라가 대당 결전, 나당 전쟁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 강국과 신라가 7년 동안 싸우잖아요. 마지막에는 해군이 이깁니다. 기벌포 해전에서 서기 676년에 신라 해군이 당나라 해군을 무찌름으로써 당나라가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구를 만주로 물리면서 한반도를 우리한테 주고 나간 거죠. 그 뒤에 신라가 아주 슬기로운 현실 외교를 해가지고 그 당나라를 관하게 했으니까 그 뒤부터는 당나라한테 사과도 하고 해가지고 불교를 공통된 가치관으로 문화로서 깔고, 그 뒤 300년 동안 신라, 당, 일본이 평화교류를 해가지고 전쟁이 없었거든요. 장기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대사의 제1 황금기인데, 자유통일이 되면은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자유통일이 되면은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이 싸울 이유가 없으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에 장기적 평화가 오는 건데, 그런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좌파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비전, 또 현실 가능한 전략, 그 다음에 논리로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